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입니다. 저희는 강의 나의 동양 고전 독법 신용복 선생님의 책 읽고 있고요. 법가 하고 있습니다. 한비자의 법가. 네. 이어서 446페이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나오는 지문이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주실까요? 예. 임금이 신하를 제어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의 수단이 있을 뿐이다. 두 가지 수단이란 형과 덕이다. 형과 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사람을 죽이는 것을 형이라 하고 상을 주는 것을 덕이라 한다. 신하된 자는 형벌을 두려워하고 상 받기를 좋아한다. 그러므로 임금이 직접 형과 덕을 행사하게 되면 무신하들은 그 위세를 두려워하고 그 이로움에 귀의한다. 그런데 세상의 간신들은 그렇지 아니하다. 자기가 미워하는 자에게는 임금의 마음을 얻어서 즉 임금을 움직여서 죄를 덮어 씌우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에게는 역시 임금의 마음을 얻어서 상을 준다. 상벌이 임금으로부터 나가지 않고 신하로부터 나가면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하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신하를 따르고 임금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다. 임금이 형덕을 잃은 환란이 그와 같다. 호랑이가 개를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은 발톱과 이빨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발톱과 이빨을 개에게 내어주어 그것을 쓰게 한다면 호랑이는 반대로 개에게 굴복당할 것이다. 이 호랑이 비유도 너무 좋아. 어떻게 이런 거 생각해내지? 네, 좋습니다. 진짜 우화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글 너무 잘 써요. 너무 잘 써요. 법과가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저는. 네, 정말 글 잘 써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러니까 채로서의 법과 그 채의 기반으로서 위에서의 용으로서의 그리고 또 수를 활용하는 것. 그 군주가 세를 확립해야 한다. 이게 한비자의 주장이래요. 그러니까 법과 술로서 반드시 확립해야 하는 게 군주의 세다. 맞습니다. 근데 한비자의 이 군주 철학은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강력한 중앙 집권적 권력이야말로 난세를 평정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한 국가의 혼란 역시 임금의 권위가 무너짐으로써 시작된다는 것이 한비자의 인식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리더의 권위,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죠. 네. 난세를 평정하는 유일한 방법을 강력한 중앙 집권적 권력으로 봤던 한비자. 전 요새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요. 이런 정치 철학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 정치 철학을 보다 보면 네. 지금은 유효한 대상이 국가는 당연하지만 기업 경영자들한테도 정말 많이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기업 경영자들도 한 전선에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자기의 기업을 경영하는 군주의 입장이 될 때 이 한비자를 읽어도 참 유용하겠다. 물론 그러네요. 기업 특징에 따라 다르겠죠. 뭐 약간 크리에이티브한 쪽이면은 뭐 약간 뭐 민주주의 제도 같은 거를 좀 따서 뭔가 해볼까. 아니면 뭐 약간 사회 봉사, 약간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면은 정말 말 그대로 육아 사상을 적용시켜서 우리가 돌려볼까. 맞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진짜 한 사람이 진짜 주도적으로 막 이렇게 으쌰으쌰 가자 이런 거잖아요. 네. 현대 생각나네. 현대. 정몽주 회장님이 맞네요. 이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죠? 그 리더십 중요하죠. 그리고 이런 강력한 중앙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한비자는 관료제를 주장을 합니다. 관료제를 하는 게 군주의 1인 통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등장하는 제도인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거는 이 관료제란 사사로운 통치 방식을 지향하는 그러니까 제도와 조직을 통한 통치 방식이라는 거죠. 좋죠. 그래서 한비자는 관료의 임명, 직책과 직권, 승진, 포상, 겸직 등에 관해 엄격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관료제도와 분업화와 전문화를 통하여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매우 치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군주 개인의 감정과 편견을 배제하고 오로지 그 명으로서 그 시를 독책할 것을 주장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관료제는 근데 오늘날에는 관료제 폐해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하는데 공무원 사회가 확실히 폐해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관료제가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렇게 좋은 의도로
좋네요. 관료제. 어떻게 보면 관료제는 시스템이잖아요. 시스템이죠. 이거 보면 생각나는 분이 노무현 대통령님이 네. 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 이전에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언젠가는 이제 내려가야 될 텐데 자기가 아니라 후임 뭐 진보든 보수든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시스템만 잘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이 그 시스템을 그대로 쓰면 되니까. 근데 이게 되게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님이 주로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방 분권. 이제 그 맞아요. 세종시도 제일 먼저 맞아요. 네, 세종시도 그 주장하셨고. 근데 그게 뜻이 깊은 것 같아요. 그런. 그러니까 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하면은 참 많은 감정이 드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약간 닉네임 타이틀이 바보잖아요. 바보. 근데 제가 요새 많이 느껴요. 아 진짜 이 사람은 정말 바보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강물은 바다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강물은 계속 나아간다는 건데 그쯤 되는 사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얼마 전에 아니 노무현 대통령쯤 되는 사람이었으면은 분명 현실의 이해타산을 다 알았을 텐데 그치. 주변에 그런 사람 천지였을 겁니다. 네. 근데 진짜 정말 우직하게 바보같이 개혁하려 하고 맞아. 진짜 나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막 포기하려 하지 않고 맞아. 아 정말 저 사람답다.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했고 또 그 사람이 그렇게 떠나게 된 이후에 우리가 미안해하는 거 아닐까, 미안해하는 사람들이 그런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저는 김대중하고 노무현,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 곱씹어보게 될 맞습니다.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날수록 더 회자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일단 고졸이잖아요. 또 게다가. 그러니까 지금 상상할 때 우리가 성인이 되고 사회인이 될수록 이게 정말 대단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 벽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서울대 이렇게 좀 엘리트 학벌인 사람들이 우리 이제 상층부를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권력층을. 그죠. 그랬으니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노무현이 얼마나 좀 얄미웠겠어요. 그렇죠. 아 저게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 그래서 실제로 그 영상 있는데 그 검사들과의 대화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은 정말 진짜 수치스럽겠다 생각이 들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막 해요. 막 굳이 이 사람이 대학교 안 나온 걸 알잖아요. 근데 검사들이 하는 말이 그때 당시에 뭐 대통령님과 대화해서 좋다. 대통령님이 만약에 대학을 가셨으면 저랑 뭐 학번이 이랬겠네. 이런 말들을 하면서 굳이 그런 얘기를 해야 되나? 진짜 굳이. 나빴다. 지금보다 더 민감할 때잖아요. 그때는. 나빴어. 그런 말들을 계속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불편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무튼 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쇠망을 알려주는 7가지 징표가 나와요. 맞습니다. 망징편 요걸 한번 읽어주세요. 나라는 작은데 대부의 영지는 크고 임금의 권세는 가벼운데 신하의 세도가 심하면 나라는 망한다. 법령을 완비하지 않고 지모와 꾀로서 일을 처리하거나 나라를 황폐한 채로 버려두고 동맹국의 도움만 믿고 있으면 망한다. 신하들의 공리공담을 좇고 대부의 자제들이 변론을 일삼으며 상인들이 그 재물을 다른 나라에게 쌓아놓고 백성들이 공공하면 나라는 망한다. 궁전과 누각과 정원을 꾸미고 수레, 의복, 가구들을 호사스럽게 하며 백성들을 피폐하게 하고 재화를 낭비하면 나라는 망한다. 날짜를 받아 귀신을 섬기고 점괘를 믿으며 제사를 좋아하면 나라는 망한다. 높은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의 말만 따르고 많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한 사람만을 요직에 앉히면 나라는 망한다. 이거를 제가 좀 여러분들이 좀 와닿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 망한다라는 그 구절로 이게 나라가 아니라 사람 망한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겠다. 당신은 망한다 이런 식으로 너는 망한다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망인편이네요. 그럼 망인편. 네. 어떻게 하면 사람이 망하는가? 네. 이거 제가 즉석에서 한번 말하는 겁니다. 네. 제가 좀 버벅이면 도와주세요. 좋아요. 그 사람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대부의 영지?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닐까요?
그 사람의 깜냥은 안 되는데 아 맞아. 돈은 많아. 이런 거. 돈은 많거나 네. 맞아.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알미나 뭐 지식은 가벼운데 짧은데 그 주변에 그 좀 간섭이 심하면 사람은 망한다. 좀 말이 되죠. 네. 그다음에 여기서 말한 법령은 철학, 뭐 맞아요. 철학이나 아니면 신념 같은 거를 완비하지 않고 그때 그 꾀로서 일을 처리하거나 꾀나 아니면 그 급하게 막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 떠오르는 대로 하거나 그다음에 그 자기의 살림을 황폐한 채로 버려두고 다른 사람의 도움만 믿고 있으면 그 사람은 망한다. 망하죠. 망한다. 맞아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윤님이 한번 바꿔서 해주세요. 예. 한번 가보죠. 넘겨봐야겠다. 재밌다. 네. 그러니까 그 상인들이 그 재물을 다른 나라에 쌓아놓고 백성들이 공궁하면 나라는 망한다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전 약간 투자 같아요. 그러니까 막 잘못 투자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재물을 우리 가족과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는 통장에다가 잘 모셔놓고 이러는 게 아니라 막 여기다 막 사람들 보증금 빌려주고 막 돈 주고 막 딴 데다 투자하면 망한다는 거죠. 그런 집 많아요. 그리고 이건 뭐 너무 뻔하죠. 궁전과 누각과 정원을 꾸미고 호사스럽게 하면 이건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사람한테도 정확하게 자동차, 맞아. 집 이런 걸 재화를 낭비하면 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다음까지만 하고 마지막은 돌풀님이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날짜를 받아 귀신을 섬기고 점괘를 믿으며 제사를 좋아하면 자신도 망해요. 그쵸. 점을 너무 믿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 이제 타로나 저도 한동안 한때 타로를 믿었지만 최근에 이제 여러 일이 터지면서 타로가 믿을 만한 게 뭐 그냥 뭐 심리치료, 그러니까. 심리치료로 해야죠. 타로나 아니면 뭐 사주나 관상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저는 실제로 타로를 볼 줄 알아요. 그 타로를 오래 봤어요. 오래 봤어요. 저희 가족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서. 근데 저는 저희가 그런 사람이 연관되어 있지만서도 타로는 취미라고 말을 해요. 맞아요. 심리치료입니다, 진짜. 근데 그거에 막 휘둘리거나 그걸 온전히 막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타로를 계속 보고 그쵸. 점을 보고 그러면 사람은 망한다. 그렇죠. 그리고 높은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의 말만 따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권위자, 학벌처럼 그런 학벌 이런 것만 따르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한 사람만을 요직에 앉히면 이거는 한 사람에게 너무 의지하면 그 사람은 망한다. 이건 이 사람에게 적용해도 맞는 말이에요. 저는 근데 이걸 보고 진짜 딱 조선 후기의 모습이랑 똑같았어요. 이 모습들이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저 이미 저기 글자에도 나와 있는 게 나라는 작은데 사대부들의 영지가 굉장히 컸잖아요. 그리고 그때 임금의 권세는 꼭두각시인데 신하의 세도 정치가 심하면 망했죠. 이때 맞네. 안동김 씨의 세도 정치가 60년 갔잖아요. 아이고. 그때 법령 완비하지 않고 지무와 꾀로 일을 처리했죠. 나라 황폐한 채 동맹국 명나라던가. 맞네. 진짜 우리나라 그 동학 농민 운동 했었을 때는요. 이모군란하고 자국민 전쟁인데 외국을 끌어들여요. 이게 진짜 웃긴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뭐 내전이 터져요. 그러니까 쿠데타던가 못 막아가지고 미국이던가 중국에다 도움 요청하는 거예요. 그것도 웃기네. 실제 그랬어요. 근데 이모군란 때 그 신식군대로 못 막으니까 90군대를 그때 민비가 했었던 행동이 우리가 흔히 명성황후라고 했던 인물이 청나라에 헬프를 치죠. 그 청나라 군대가 와서 우리 90군대 다 죽인 겁니다. 그리고 그때 조약도 맺죠. 그런 거. 그리고 신하들이 공리공담 쫓고 대부의 자제들이 변론을 일삼으며 상인들이 그 재물을 다른 나라에 쌓아두고 백성들이 공고하면 당연히 망하고요. 이거 다 넘어가고 뭐 나머지 다 똑같으니까 전 이거 날짜를 받아 귀신을 섬기고 점괘를 믿으며 제사를 좋아하면 나라는 망한다. 이것도 실제 그때 당시에 조선 후기 민비가 했었던 겁니다. 그 명성황후라고 하는 민자영 씨죠. 이런 걸 좋아했었나 보다. 민비가 제가 알기로 아들을 3명을 낳았는데 2명이 다 일찍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셋째 아들인가 둘째 아들 때 그 금강산에다가 그 12,000봉 쌀을 진짜 엄청 풀었대요.
그 제사 지내느냐고. 근데 그때 당시에 백성들은 굶어 다 죽었거든요. 정말 심각한 상태였어요. 아이고.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 이모군란이 왜 났냐면은 네. 그 구식 군대들이 신식 군대가 생기면서 당시 그 고종이 나름 개혁하겠다고 했던 거였죠. 네. 근데 그 국가에 돈이 없는 거예요. 국가에 돈이 없어서 얘네한테 구식 군대한테 월급을 1년 2개월을 밀렸어요. 그래서 1년 2개월 만에 줬습니다. 근데 줬는데 10%밖에 안 준 거예요. 또 그러면 안 되지. 국가가 이 지경이었는데 그러면 안 되지. 민비는 그런 상황에서 저기 금강산 가가지고 또 쌀을 쌀 미친 듯이 쏟았어요. 왜 그랬대? 그냥 땅바닥에다 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 잘 되기 위해서 진짜? 점술적으로. 근데 이거 보면서 이거 진짜 조선 후기 모습이다. 이건 진짜 딱이네요. 아니 그때도 법가를 알았고 읽었을 텐데. 심지어 민자영이란 그분은 그 중국 역사에 되게 능통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알았겠죠 이거를. 그러니까 참 인간이라는 게 왜 그랬을까?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뭐 이건 저희가 다 설명했네요. 네. 450쪽에도 이거 설명이 나오긴 하는데. 네. 그죠. 비주체적이고 비자립적인 구조. 맞아요. 이게 문제다. 맞아요. 그리고 세계화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우리 자본일까요? 외국 자본이 들어왔어. 뭐 주식을 투자하든 네. 아니면 뭐 부동산을 투자하든 그게 우리 자본은 아니잖아요. 외국 자본이잖아요. 네. 근데 또 반대로 우리 자본이 해외에 나와가지고 또 투자를 했어. 그럼 그것도 우리 자본일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신영복 선생님은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 이런 논리라면 어떤 게 그래서 실물적 관점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그렇죠. 대부분의 제조업은 해외로 이전되고 제조업의 국내 기반은 공동화될 것입니다. 이런 확실히 경제적인 얘기를 많이 하세요. 맞아요. 네, 고려를 하시고 넘어가 볼까요? 네. 탁과 발 이거 읽어주시겠어요? 네. 정나라에 차치리라는 사람이 있었다. 자기의 발을 본뜨고 그것을 그 자리에 두었다. 시장에 갈 때 탁을 가지고 가는 것을 잊었다. 시장의 신발 가게에 와서 신발을 손에 들고는 탁을 가지고 오는 것을 깜빡 잊었구나 하고 탁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하여 다시 시장에 왔을 때는 장은 이미 파하고 신발은 살 수 없었다. 그 사정을 듣고 사람들이 말했다. 어째서 발로 신어보지 않았소? 차치리의 답변은 탁은 믿을 수 있지만 내 발은 믿을 수 없지요. 이것도 우아해요. 글 진짜 잘 써요. 그러니까 진짜 절묘한 것 같아 이분. 맞아요. 너무 와닿게. 근데 이거를 신영복 선생님은 탁이란 책이다. 리포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탁을 가지러 간다. 현실을 본뜬 탁을 가지러 도서관이나 인터넷을 뒤진다. 현실을 보기보다는 그 현실을 본뜬 책을 더 신뢰하지 않냐. 그래서 발을 현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발로 신어보고 신을 사는 사람이 못 되는 것이다. 이게 제자백가의 공리공담을 풍자하는 글이래요. 원래 학문이나 이론의 비현실성과 관념성에 대한 비판이다. 아래 또 짤막한 그 예화가 또 나오죠. 송나라 사람 예열은 대단한 능병가로서 흰말은 말이 아니라는 변론으로 직하의 변자들을 다 꺾었다고 해요. 그러나 그가 흰 말을 타고 관문을 지날 때 말의 통행세를 물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얼마나 이제 관념적인 비현실적인 논변 말만 잘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저는 이것도 진짜 와닿는 게 확실히 대학생들 특히나 이제 좀 배웠다는 사람들은 책에서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얻으려는 성향이 많아요. 맞아요. 저도 뭐 모르면은 항상 이제 나무위키 같은 거 우리 검색해서 보잖아요. 실제로 뭐 볼 수 있는 방법이 실제 내가 경험하거나 아니면 그 관련된 사람을 만나면 더 정확할 텐데 이게 가장 손쉬우니까 일단 인터넷에 검색하고 나무위키 찾아보고 나무위키도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나무위키도 틀린 게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편향적인 시각일 수도 있고 누군가 그 어떤 사람이 작성했을 테니까 그쵸. 책을 또 막 뒤져봐요. 막 책을 찾아보고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반성해야 되지 않나. 손쉽게 정보를 얻으려는. 윤님은 어떠신가요? 모르는 게 있으면 내가 뭐 어떤 걸 공부하고 싶어.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윤님은 동영상 강의나 이런 걸 주로 찾아보시는 것 같은데. 많이 도와주고요. 이게 탁하고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진짜 많이 느껴요. 동영상도 좋긴 해요. 좋긴 한데 확실히 우리가 좀 그런 좀 책이나 동영상에 너무 물들어 있지 않나. 맞아요. 인터넷에. 주변에서 딱 배울 수 있으면 최고인데 진짜. 그러니까 경험으로. 예를 들어 저는 미술 작품 보는 걸 좋아하는데 네. 그거를 일단 전시회를 보면은 흥미가 생기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공부하고 싶은데 막상 그런 걸 알려주는 데가 많이 없구나. 그러면 혼자 공부해야 돼요 또. 이게 좀 아쉬워요. 맞아. 그러면 동영상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책을 찾아보거나. 그렇죠. 그런 거. 이런 게 좀 대중화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런 게 좀 대중화되면은 네. 그런 거 그냥 막 자기가 찾아보기 전에 이런 게 있겠다. 이런 데 가가지고 배워보자. 맞아. 그 최고죠. 진짜 최고죠. 진짜 가장 좋은 건 직접 경험. 내가 직접 경험하는 거죠. 맞아요. 뭐 알바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직접 이제 해보니까 아는 게 또 깨달아지는 게 있고 이걸 문서로 배운다는 건 웃기잖아요. 안 되죠. 뭐 수영도 그렇고 맞아요. 모든 건 직접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현장의 중요성. 경험의 중요성. 453페이지 가볼까요? 예, 나라를 어지럽히는 5가지 이번엔 부류라고 합니다. 네. 서적을 쌓아놓고 변론을 일삼으며 제자를 모아놓고 학문을 닦고 논설을 펴면 임금은 반드시 이들을 예우하며 말하기를 어진 선비를 존경하는 것은 선왕의 도라고 한다. 무릇 관리가 세금을 거두는 것은 농민들로부터고 임금이 세금으로 기르는 것은 학사들이다. 농민은 무거운 세금을 내고 학사는 많은 상을 받는다. 이렇게 하고서도 백성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고 언담을 삼가라고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리를 내세워 도당을 모으고 지조를 내세워 조금도 침해받지 않으려 하며 듣기 싫은 말이 귓전을 스치면 반드시 칼을 들고 따라가 해치는 무리들에 대하여 임금은 반드시 이들을 예우하며 말하기를 명예를 중히 여기는 선비라고 한다. 무릇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적의 머리를 벤 병사는 상을 받지 못하고 사사로운 싸움을 한 자는 대접받는다. 이렇게 하고서도 백성들로 하여금 목숨을 바쳐 전쟁터에서 적을 맞고 사사로운 싸움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 정말 이 법가가 네. 조선시대를 겨냥한 것 같아요. 진짜 딱 이렇게 했었잖아요. 실제로. 딱 이랬잖아요. 네. 실제 일하는 사람들은 농민들인데 농민들의 무거운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양반들한테 다 주고.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 너무 공감 가요. 의리를 내세워 도당을 모으고 지조를 내세워서 조금도 침해받려 하지 않았다. 듣기 싫은 말이 있으면 반드시 칼을 들고 따라가 해치는 무리들에 대해서 임금은 명예를 중요하는 선비다. 오히려 병사들 전쟁터에서 막 목숨 걸고 싸우는 병사들의 한테 상을 안 주고 이런 사람들한테 상을 주고. 이거 진짜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454쪽에 오두지류라 그래서 네. 두라는 거는 큰 벌레래요. 5마리 큰 벌레가 있는데. 야, 이게 지금 요즘 유튜버들의 가장 원조격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 어떤 유형들 이런 거에서. 요즘에 또 우리가 좀 유행어 된 게 무슨 충 무슨 충. 이거 원조시네. 이게 진짜 벌레인데. 근데 이분 유튜브에 썼으면 난리 났겠다. 사람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5가지 벌레 유형. 맞아, 있어요. 야, 이거 썸네일 잘 뽑으면 사람 좀 꼬이겠어요. 이거. 제가 한번 5가지 벌레들을 읽어드릴게요. 네. 첫째가 학자입니다. 이유는 선왕의 도를 빙자하고 인의를 빙자하며 용모와 의복을 꾸며서 변설을 그럴듯하게 하며 법을 의심하게 하고 임금의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둘째가 언담자로서 세객입니다. 거짓으로 외력을 빌려 사복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대검자로서 위예시문의 협객입니다. 국법을 범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근어자로서 임금의 측근입니다. 뇌물로 축제하며 권세가들의 청만 들어주고 수고하는 사람들의 노고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상공지민을 들고 있습니다. 비뚤어진 그릇을 만들어, 즉 사치품을 만들어 농부의 이익을 앗아간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참 학자 세계 협객 임금의 측근 그리고 이게 상공하는 사람들. 근데 오늘날 그럼 우리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전 이거 보면서 오늘날 오두지리는 누가 어떤 부류가 있을까요? 나라를 어지럽히는 5가지의 벌레 같은 사람들. 좀 세네요. 저는 바로바로 떠오르더라고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정치인들, 네. 일부 그 좀 종교인들, 공감합니다. 종교인들 또 일부 기업가들. 네. 뭐 굳이 언급 안 하겠지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아마. 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유튜버 중에서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진짜 맞아요. 저 사람 왜 저럴까? 그런 이게 사람들 참 나라를 어지럽히는. 그래서 그 생각을 해요. 유튜브 시스템이 네. 유튜브가 경쟁력이 떨어져서 망하는 게 아니라 유튜버들 때문에 망할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생각이 들어요. 있겠다. 네, 진짜로. 저 사람들 때문에 나 유튜브 안 봐. 네. 이런 거죠. 자정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모든 시스템은 자정작용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유튜브는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거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같. 좀 제한을 하던가 해야 되는데. 근데 유튜브라는 시스템이 구글의 알고리즘이 너무 세서 그것만 대체할 수 있으면 뭔가가 나올 텐데. 그러니까요. 아무튼 좀 독점하면 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좀 그 부류를 무지한 걸 자랑하는. 아까도 말씀했던 아까 했던 정치적 무지를 자랑으로 일삼는 자들. 맞네요. 혹은 또 하나는 무지하면서 아는 척하는 국가 사태에 대해서. 맞아. 그런 거 진짜 위험하다 봐요. 선동당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요즘 하는 말이 있죠. 백신은 과학자의 영역이잖아요. 저희가 백신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제가 한번 볼라 했는데 이해 못합니다. 진짜 이해 못해요. 아니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이 우리가 화학 생물학에 대해서 다 알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 페이지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백신의 접종률과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요? 이거 진짜 다 이해할 순 없잖아요. 그쵸. 우리 맥락만 이해하지. 근데 그거에 감정이 들끓어서 막 뭐라고 왈가왈부하면은 정책이 모두 안 돼요. 정말 모두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막 그런 거 있거든요. 요즘 예를 들어 뭐 아스트라제네카던가 모더나 화이자이 지금 되게 이게 대표적으로 뜨고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영국 쪽의 연구소에서 만드는 곳이고 모더나 화이자는 개인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어디나 다 단점이 장점이 있겠죠. 근데 뭐 보통 여론에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를 좀 수입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점을 내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딱 사람들은 그거 보자마자 좀 아는 척하고 싶은 사람들은 야, 아스트라제네카를 한다고? 진짜 바보다 이러는 거예요. 뭘 알아? 진짜 저 잘 모르거든요. 갑자기, 조용히 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그거를 진짜 몰라요. 저는 뭐 아스트라제네카가 좋을지 모더나 화이자가 좋을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진짜 백신 전문가들 마냥 야, 아스트라제네카는 아니지. 야, 이건 아니지. 이건 진짜 모르면 조용히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오두지류 중에 또 한 부류가 좀 그 키보드 워리어들. 모르면 악플 달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죠. 진짜 모르는데 이거는 문제요. 큰 벌레인데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렇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부류. 그냥 개인의 의견을 피력해서 이런 거를 좀 백신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니까 아스트라제네카가 어떤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던지면 이건 화두가 될 수 있겠죠. 소통이잖아요. 근데 이쯤 되면 진짜 정부에서도 다 그런 거 이제 좀 걸을 것 같아요. 그런 댓글 말해도 그냥 걸러. 근데 이 표현의 자유가 방치한 이 워리어들을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사람 죽이잖아요. 정말로. 맞아요. 죽은 연예인들도 너무나 많잖아요. 이거 사회적 문제예요. 사회적 문제예요. 어떡하지? 그 사람들 자체도 비극이죠. 그렇게 하루 종일 앉아. 이게 그 사람 자기 자신도 좀 먹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자기 생명력을. 맞아요.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저는 뭔가 대안이 방책이 필요한데 진짜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게 사회 문제가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같이 감시하고 같이 우리 그때 그 묵자에서 이런 말 했잖아요. 만약에 강대국이 쳐들어오면 자기는 누구를 치는 게 아니라 약소국을 그땐 도와준다. 그런 것처럼 뭔가 누가 공격을 하면 서로 도와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게 그나마 답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요거 인용문. 네, 한번 읽어주시죠. 자어가
상나라 재상에게 공자를 소개했다. 공자가 재상을 만나고 나오자 자어가 들어가서 재상에게 공자를 만나본 소감을 물었다. 재상이 말하기를 내가 공자를 보고 나니 자네가 마치 벼룩이나 이처럼 하찮게 보이네 그려. 나는 공자를 임금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네. 자어는 공자가 임금에게 귀하게 여겨질까 두려워서 재상에게 말했다. 임금께서 공자를 보시고 나면 장차 임금께서 재상님을 벼룩이나 이처럼 여길 것입니다. 그러자 재상은 다시는 공자를 임금께 소개하지 않았다. 아 이거 너무 절묘한. 와 진짜 이 사람은 글을 잘 쓴다. 대박이다. 아, 진짜 글 잘 써요. 측근들이 이게 인해 장막에 대한 얘기래요. 측근들이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좋은 유능한 사람을 안 소개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군신 관계가 그러니까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서로 대립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법가가 보기엔 신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군주를 속이고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며 무사 안위를 추구하고 복지부동한다는 것이래요. 반대로 군주는 이들 신하들을 철저히 독책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하가 군주의 이목을 가리는 것, 신하가 국가의 재정을 장악하는 것, 군주의 승인 없이 신하가 마음대로 명령을 내리는 것, 신하가 사람들에게 사사로운 은혜를 베푸는 것, 신하가 파당을 조직하여 군주를 고립시키는 것 등 신하가 군주를 가리는 일이 거듭되면 군주가 고립되고 실권하는 것은 물론이며 급기야 국가가 찬탈당하게 된다고 경계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군주를 우리로 바꿔보세요. 그 민주주의 국민들, 시민들. 그래도 되네, 말이 되네요. 다 맞아요. 신하는 그러면 신하 기득권이라고 칠게요. 기득권 국회의원들도 되고. 네, 기득권이 국민의 이목을 가리고, 기득권이 국가의 재정을 장악하고, 기득권이 우리의 승인 없이 마음대로 명령을 막 내리고, 기득권이 자기들 사람들에게 사사로운 은혜를 베풀고, 기득권이 파당을 조직해서 우리를 고립시키고 국민을, 그리고 기득권이 군주를 이렇게 가리는 일, 국민을 가리는 일이 거듭되면 국민은 고립되고 실권하게 되고 급기야 국가가 찬탈된다. 진짜 그러네. 네, 진짜 이게 위험할 수 있다니까요. 진짜 그러네. 우리가 일단 주인이니까요. 맞아, 민주주의. 네.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진짜.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건 456쪽하고 457쪽에 있는 두 가지 그 고사가 있어요. 하나는 악양식자라는 고사고 다음엔 또 이제 맹손이라는 사람의 고사인데 맞습니다. 요걸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가? 좋아요. 네. 이게 예. 한비자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처럼 냉혹하진 않다라고 할 수 있는 사상이라고 합니다. 예. 악양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예. 악양은 어떤 사람이죠? 여기서 좀 인상 깊긴 했는데 악양이라는 사람이 위나라의 장수가 그 악양이었대요. 근데 중산국이라는 곳을 공격했는데 자기 아들이 중산국에 있었대요. 그렇죠, 맞아. 근데 중산국의 왕이 그 아들을 인질로 삼아서 공격을 멈추라고 요구했대요. 근데 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중산국의 왕은 그래서 그 악양의 아들, 자기의 아들이죠. 자기 아들을 죽여서 국을 끓여서 자신에게 보냈어요. 악양에게. 그래서 악양은 태어나게 그 국을 먹었대요. 아들 끓인 국을 먹어. 위나라 임금이 도사찬에게 악양을 칭찬하며 말했대요. 악양은 나 때문에 자식의 고기를 먹었다. 도사찬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식의 고기를 먹는 사람이 누군들 먹지 않겠습니까? 그치. 악양이 중산에서 돌아오자 위나라 임금 문후는 그의 공로에 대하여 상을 내렸지만 그의 마음은 의심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악양식자라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저는 근데 이 고사를 보면서 악양의 이런 이게 좀 해석하기가 나름인데 맞아요. 악양이 잘못했네. 이게 이 사람이 이렇게 판단한 것도 맞는 것 같긴 해요. 자기 자식의 고기를 먹는 사람이 누구인들 먹지 않겠습니까? 근데 위나라 임금 문후가 좀 공로에 대해서 상을 내렸지만 그 악양의 마음을 의심했다. 전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맞아요. 근데 또 그 법가
한비자는 다르게 해석하죠 이거를. 그렇죠. 이게 여기는 한번 이번 두 번째 네. 두 번째 또 고사가 있는데요. 노나라에 맹손이라는 사람이 사냥을 나갔어요. 그 새끼 사슴 한 마리를 잡았는데 그 잡은 새끼 사슴을 보고 그 사슴 엄마가 엄마 사슴이 따라오면서 울었대요. 근데 그거를 너무 불쌍해가지고 새끼를 놔줬대요. 이 맹손이라는 사람이. 진서파가 왜 그랬냐 물어본 거죠. 그 맹손한테 울면서 따라오는 어미를 참아 볼 수 없어서 놓아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크게 노해가지고 쫓아버렸대요. 석 달 뒤에 그 맹손이 다시 진서파를 불렀대요. 쫓아냈는데. 근데 불러가지고 자기 아들의 스승으로 삼아버려요. 근데 왜 그러셨냐고 그 맹손의 마부가 물었죠. 그러니까 전에는 죄를 물어 내치시더니 지금 다시 그를 불러 아드님의 사부로 삼으시니 어쩐 까닭이십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하죠. 사슴 새끼의 아픔도 참지 못하거늘 하물며 내 아들의 아픔을 참을 수 있겠느냐. 전 이것도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이게 고사가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걸 한비자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악양은 공로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받고 진서파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신임을 받았다. 교묘한 속임수는 졸렬한 진실만 못한 법이다. 야 이게 선뜻 이게 좀 뭘까? 좀 다른 해석을 기존의 고사랑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저도 솔직히 이게 확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앞에 맥락은 다 저는 네, 다 이해는 했는데 납득이 되는데 한비자의 이 코멘트는 좀 약간, 이해가 안 가죠. 교묘한 속임수가 뭘까요 여기서? 악양이 일부러 교묘하게 속였나?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악양은 충성을 다한 거잖아요. 자기 그 전쟁에 몰입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적장수한데 내 아들을 이렇게 구구까지 먹은 거는 그만큼 이제 자기가 심지가 굳다는 건데 그게 교묘한 속임수인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교묘한 속임수라는 게 솔직히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진서파 같은 경우에도 사슴이 불쌍해서 놔줬대. 놔줬는데 그게 교묘하게 속였던 건가? 아닌데. 그렇죠. 이해 안 되죠. 속인 건 아니거든요. 이건 맞아요. 진짜 불쌍해서 놔준 거거든요. 그쵸. 자기가 꾸지람 들을 거 알면서도.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을 내쫓았지만 석 달 후에 다시 불러서 자기 스승, 그러니까 아들의 스승으로 삼는다. 이게 되게 훈훈한 이야기 자체는. 근데 여기서 어느 누구도 속인 사람은 없어요. 저도 그래요. 맞아요. 이거 공감해요. 그래서 이해 안 됐어요. 솔직히. 어느 누구도 속이지 않았고 졸렬한 진실. 근데 이 한비자는 이게 마키아벨리라는 이름이 붙기도 하잖아요. 네. 한비자가 봤을 땐 악양도 쇼를 한 거고 악양도 이 자기 자식 고기를 먹은 것도 쇼를 한 거고 진서파도 이렇게 된 걸 큰 그림을 그린 거죠. 나중에 이것까지 이런 말을 하고 자기 아들의 스승으로 삼을 거 알고 쇼를 한 그러면은 진짜 섬뜩해요 사람이. 그렇지 않나요? 이거 완전 반전 영화 보는 느낌이지 않나요? 그럴 수 있죠. 만약에 이걸 알고 자기 아들을 먹고 사슴을 놔줬다면 그러면 되게 끔찍한 진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이런 행동을 했으면 되게 교묘한 사람인 거예요. 둘 다. 그쵸. 야, 근데 그 맥락으로 봤을 땐 이 악양이 자기 아들을 국으로 끓여 먹었다면 진짜 그런 쇼맨십 때문에 진짜 쇼맨십이라면 되게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사이코패스예요 완전. 진짜 공로 받으려고 만약 그랬다면 뭐 저희의 해석입니다. 이거 잘 몰라요. 이건 근데 한비자 해석이기도 해요. 네, 맞아요. 한비자의 공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한비자는 이거 두 사람이 속였고 교묘한 속임수는 졸렬한 진실만 못한 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해석을 신영보 선생님이 받아서 아래 이제 설명을 하죠. 교사가 졸성보다 못하다는 이 말의 뜻을 나는 세상 사람들 중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없다는 의미로 읽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묘하게 꾸미더라도 결국 본색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거짓으로 꾸미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한비자의 이 한 구절만으로도 한비자는 매우 정직하고 우직한 사람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문장은 뛰어났지만 말은 더듬었다는 기록도 그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이런 맥락, 근데 이 맥락은 앞에서도 또 나오긴 했었어요. 맞아요. 네, 그죠. 맞는 말이긴 하죠.
모든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 남들이 모를 거야. 그래서 속이는 거니까. 그리고 문전편에서 이런 말이 있대요. 당계공이라는 인물이 한비자에게 충고를 한다고 합니다. 오기와 상황 두 사람은 그 언설이 옳고 그 공로 또한 대단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오기는 사지가 찢겨 죽었고 상황은 수레에 매여 찢어져 죽었습니다. 지금 한비자 선생이 몸을 온전히 하고 이름을 보전하는 길을 버리고 위태로운 길을 걷고 있는 것이라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비자는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의 인간적인 면모, 법과 사상의 약간 진의 이런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제가 선왕의 가르침을 버리고 위험하게도 법수를 세우고 법도를 만들고자 하는 까닭은 이것이 백성들을 이롭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지럽고 목매한 임금의 박해를 꺼리지 않고 백성들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한 몸의 화복을 생각하여 백성들의 이익을 돌보지 않은 것은 탐욕스럽고 천박한 행동입니다. 선생께서 저를 사랑하셔 하는 말씀이시지만 실제로 그것은 저를 크게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보면서 되게 좀 다시 보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우직하다. 네. 성인 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이거는. 맞아요. 근데 앞에 이제 우리가 한비자가 특히 다른 그 고전에 비해서 한비자가 인용문이 되게 많고 인용문마다 그 임팩트가 되게 강해요. 맞아요. 네. 글도 잘 쓰시고 글 잘 쓰고. 그리고 이분은 또 우직한 뭔가 선비다움 게 있어요. 확실히. 맞아요. 인성이 되게 높은 분이다. 약간 진짜 딱 근데 행정가인 것 같아요. 행정 정치가. 행정가. 이분 글 다시 계속 이제 저는 한비자를 보통 이제 별로 안 좋게 봤었는데. 네, 저도 그랬었어요. 네. 이거 보면서 인식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확실히. 이 책 읽으면서 순자랑 한비자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는 거 같아요. 다시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한비자도 사야겠다. 순자는 샀는데 한비자도 지금 책장이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진짜. 리스트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법가를 위한 변명이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어쨌든 뭐 법가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그 군주 철학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네. 당시 관료 제도를 실패로 이끌었다는 것도 있다고 해요. 애민 사상이 아니라 군주의 권력을 중심에 두는 충군 사상이다. 그렇죠. 네. 민부의 기초가 없다. 물적 토대가 허약하다. 이런 비판. 그렇죠. 단기적 현실성이었다. 그렇죠.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460쪽에는 진나라와 한나라 얘기를 하는데 진과 한은 각각 창업과 수성이라는 그 역사적 임무가 달랐대요. 따라서 어떠한 사상 체계라 하더라도 그것을 전체 과정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묻고 결코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렇죠. 네. 진나라는 창업을 해야 됐고, 맞아. 한나라는 지켜야 됐던 거니까 수성. 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일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번 창업을 좀 해야 된다. 개각을 할 때가 그러니까 그 개헌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제 주변에 법률 전공하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의 헌법이 많이 예전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저희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법이 시대에 뒤떨어지잖아요. 70년 전인가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 근데 실제로 그 농경 사회 같은 경우에는 뭐 수천 년 지나도 농사 짓는 거 거기잖아요. 네. 이때 당시 근데 지금 현대에는 너무 급변해가지고 솔직히 100년 전에는 마차 타고 다녔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말 다니고 막 그럼요. 조선 시대였으니까 100년 전에 1920년대. 그럼요. 네. 근데 100년 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10년 전하고 지금 차이도 엄청난 격차가 있거든요. 그럼요. 인류를 길게 볼 때 700만 년으로 보는데 이 700만 년 동안 변화가 돼서 모습이 확 바뀐 거는 200년도 안 돼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비슷해요. 정말 비슷해요. 네. 핸드폰 솔직히 저는 초등학생 때만 해도 핸드폰 이렇게 생기고 나올 줄 몰랐어요. 그렇죠. 누가 그 상상이나 했겠어요? 맞아요. 핸드폰으로 그 인터넷하고 인터넷 이란 것도 인터넷은 진짜 휴대폰으로 어떻게 인터넷을? 그러니까요. 그 인터넷이라는 개념도 거의 90년대 말에나 우리가 컴퓨터 쓰면서 알게 된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상상을 못했던 사람들이 법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법이 시대에 뒤떨어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네티즌의 표현권 이런 건 상상도 안 했겠죠. 그러니까 네. 법을 그래서 방송이란 것도 몰랐을 거고 모든 법학자들과 좀 학자들이 이렇게
공론을 좀 모아가지고 맞아요. 이게 지금에 맞게 정확한 게 그 경제학이랑 법에서 가장 문제가 너무 고전에 빠져 있다는 거잖아요. 현대에 못 미치고. 저희가 이제 김영호 선생님 그 책 읽을 때 김영호 선생님이 도열 선생님이 했던 말이 철학을 지금 이 시대 21세기의 철학을 공부하고 싶으면 옛날 그 흘러갔던 철학책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최신 과학의 성과들 있잖아요. 뇌과학이라든지.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맞거든요. 그게 철학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걸 철학화해야지. 옛날 솔직히 칸트가 지금 시대에 맞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 정말 맞는 게 제가 이번에 이해한 게 우리가 물리학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을 뽑으면 뉴턴을 뽑잖아요. 근데 뉴턴이란 사람이 그 만들었었던 혁명적인 그 결과가 있어요. 뭔가 봤더니 저희가 그때 램프레이트 때도 봤겠지만 그치. 모든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심어줬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뉴턴 이후부터는 철학들이 자신감이 막 넘쳐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겠다. 근대주의가 막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뭐 아인슈타인이던가 이런 사람들 생기면서 우리가 도저히 모르는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또 철학도 바뀔 겁니다. 우리가 완전 알 수 있는 게 아니래. 야, 이건 원자는 또 뭐야? 양자역학은 또 뭐야?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시대적인 흐름을 알수록 맞아. 딱 그만큼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공감해요. 철학을 하려면 저도 요즘 드는 생각이 막 철학서를 엄청 읽는 것보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과학책을 읽어야 돼. 과학, 사회, 정치학 이런 거 있잖아요. 전체 진짜, 맥락을 현재에 있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공감해요. 차라리 뉴스나 신문이 맞아요. 어떤 역사 그 철학책을 읽는 것보다 더 유익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네, 맞아요. 지금 시대의 철학을 하려면 정말 공감해요. 그죠. 그 시대성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 시대에 안 맞는 그 법 때문에 여기까지 왔네요. 정말 맞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법관은 미래사관과 변화사관이래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한번 쭉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예, 그렇죠. 462페이지 가볼까요? 예, 이사 얘기네, 이사. 이거 좀 재밌었던 게 저희가 보통 한비자가 모든 틀을 세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에 대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이사가 이 한비자와 동문이었죠. 그래서 진나라 황제 진시황이었겠죠. 그게 아마 불러들이고자 원해서 불렀는데 이제 거기서 위기감을 느끼고 그 감옥에 보내고 사약을 먹여서 죽이게 했다는 거죠. 맞아. 근데 이제 한비자의 이런 죽음으로 인해서 이사가 잡게 된 거죠. 그 행정가로서의. 맞아. 근데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이사는 기원전 221년 때 진왕 정을 보좌하여서 천하통일의 대업을 달성했고 모든 권력을 군주에게 집중시키는 중앙집권적 관료국가의 기틀을 만들었다. 그때까지의 사회구조였던 봉건적 지방분권 제도를 청산했다. 군현제를 실시했고 법령을 새로 개정했으며 도량형과 문자를 통일했다. 분서갱유를 통해 사상의 통일을 꾀했던 일도 이사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분서갱유의 진실도 또 재밌었어요. 옆에 나오죠. 네, 맞아요.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분서갱유가 굉장히 저도 느꼈던 게 야만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야, 이거 미쳤다. 그러니까. 근데 또 실상은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통일 직후에 강력하게 추진되던 중앙집권적 개혁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사람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츰 봉건제 복원에 대해서 주장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나치가 처음에 2차 세계대전 때는 터졌었을 땐 당분간 가만히 있다가 시간 지나면서 지금 신나치라는 게 또 생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제 프랑스에 가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한 애들이 있대요. 있고 그리고 잘 알겠지만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가 옛날에 엄청 죽었잖아요. 막 옛날엔 굉장히 떨어져 있다가 이쯤 되니까 슬슬 살아나요. KKK라는 그 백인 집단, 백인 우월 집단.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주장하는 건 똑같아요. 봉건 세력들을 죽여놨는데 다시 복원하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맞아. 이러한 반동적 움직임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했다고 이사가 생각을 했대요. 이사 믿었대요. 이대로 방치하면 걷잡을 수 없이 혼란스러워진다. 그런데 이제 사마천 사기에 이사가 진언한 분서 관련 내용을 보면 이건 처음 알았어요. 저도. 첫 번째는 책을 불사르되
박사관이 주관하는 서적은 제외해라. 그리고 의학, 전복, 중수 등 과학기술 서적도 제외해라. 사관의 명하에서 진의 전적이 아닌 것은 태우고 민간에서 소유하고 있는 책을 거두어 태우게 해라. 정작 대규모의 분서는 항우, 한나라 때죠. 초한 그때요. 항우가 함양궁을 불사를 때 일어났다고 하는 견해도 없지 않대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분서를 왜 했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이유가 납득이 돼요. 납득이 돼요. 납득이 맞아요. 돼요. 반동적인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분서잖아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분서 갱유라고 하는 게 갱유, 이제 묻어버려서 죽이는 건데 맞아. 이 땅에 묻힌 사람이 460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게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었고 중요한 것은 갱유의 발단이 된 게 불사약을 구하던 방술사였던 노생과 후생이 도망을 쳤던 사건 때문이었대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갱유를 시켰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의 부덕을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느꼈대요. 그래서 어사를 시켜서 이런 혼란스러운 말을 하는 그런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을 조사하게 하고 고발하게 해서 법령을 어긴 자가 46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사형을 언도했고 함양에서 생매장을 시켜서 천하에 알려 후세 사람들에게 경계하게 하였다. 그래서 반드시 유학자는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요. 우리가 분서갱유하면 뭔가 그때 유학자들 탄압했었던 사건으로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분서갱유란 표현도 한나라 유학자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거 보고 이제 역사라는 건 진짜 해석하는 나름이구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합리적으로 판단했던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사의 최후도 참 씁쓸하죠. 권모술수의 희생자가 되어서 비운의 생을 끝마치는데 기원전 208년 7월 함양의 거리에서 자신이 제정한 법령에 의해 허리를 잘리는 형벌을 받고 죽게 된대요. 진나라 최대 공신이었던 이사인데 법가적 단호함과 공평무사함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간신 조고에게 이용당하고 결국 비명에 가고 말았다고 해요. 사기의 이사 열전을 보면 이사에 대해서 그 공적이 주공에 비길 만함에도 불구하고 주사를 면치 못했다. 그 결정적 가오는 윗사람의 의중을 당자보다 먼저 헤아려 영합하기에 급급했고 스스로 공명정대한 원칙을 견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원칙. 참 이게 이사의 최후도 참 씁쓸하네요. 이게. 맞습니다. 저희가 법과에 대한 내용을 다 이렇게 읊어봤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카톡으로 이야기 나눴었던 게 있잖아요. 그 이야기 해도 될 것 같아요. 법과의 전체 정리 정도로. 시간이 좀 남으니까 이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상인데 그 2016년 촛불 집회가 한창 광화문에서 일어날 때 당시에 김재동 씨가 김재동 님이 광화문에 딱 서서 연설을 하는 거죠. 그 수십만 명이 운집한 곳에서. 근데 저도 그때 당시 현장에 있었어요. 실제 그때 앉아 있었어요. 군중 중에 한 명으로. 그걸 실제로 들었는데 저는 솔직히 좀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 그냥 김재동은 개그맨이잖아요. 근데 수십만 명이 있고 좀 다들 예민해 있고 뭔가 화나 있는 상황, 국정농단이라는 사태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사람들이 좀 민심이 이게 안 좋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논리를 펴시냐면 헌법을 그걸 다 외우셨죠. 진짜 영상 보면 1조 뭐 말하고 위반, 2조 뭐 위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박 대통령이 이제 위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위반하는데 그걸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기억력이 좋을까? 근데 한마디가 다 맞아 또. 근데 헌법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지. 헌법 법치주의인데 헌법이 우리나라의 근간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어느 거보다 가장 누구도 이걸 부정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헌법 위에 세워진 국가니까 말 그대로 성문법이죠. 그때 나도 헌법을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이제 철학은 이제 주도적인 철학은 없어요. 각자 다 그냥 상대주의 포스트 모던인데 그럼에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나마 객관적으로 통용되고 남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뭐냐? 헌법이다. 헌법이다. 그런 생각했거든요. 옛날엔 예를 들어 뭐 로마 카톨릭 때는 교황의 말씀,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어. 이러면 성경을 들이밀면 설득이 될. 그게 가장 큰 철학이겠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시대의 성경은 헌법인 거죠. 윤님 혹시 그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 네, 워낙 그 김제동 씨를 예전에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제가 꿈이 그쪽이었다 보니까 말하는 쪽이다 보니까 김제동 씨 또 발음도 되게 좋아요. 원업이었죠. 그래서 김제동 전 군대에서도 김제동 씨 영상으로 연구를 진짜 많이 했었어요. 말 진짜 잘하죠. 근데 김제동 씨가 그게 있어요. 스피치적인 관점에서 점점 나이가 들수록 노무현 대통령 말투를 닮아가요. 와, 그 있어요. 그 말투.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진짜 잘하시는 게 신기하다. 딱딱 찝는 거 있잖아요. 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거. 포인트. 김제동 씨가 옛날에 레크레이션 하던가 MC 할 땐 그런 말 잘 안 썼거든요. 근데 그 영상에서도 보면 우리가 헌법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간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그게 자막을 안 봐도 귀에 쏙쏙 들어와요. 굉장히 딕션 좋죠. 그리고 저는 김제동 씨, 그러니까 이거는 돌풀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다른 건 다 동의하고 그냥 제 직업적인 견해로서 예, 좋습니다. 굉장한 연설가예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김제동 씨는 말로 연주를 할 줄 알아요. 그게 진짜 최고라고 봐요. 연주를 한다고? 연주를 할 줄 알아요. 그 수사학으로 봤을 때 와, 대단한 광장 연설가예요, 정말. 광장. 김제동 씨는 그래서 뭐 의향이 없겠지만 만약에 정치인을 한다던가 하면은 진짜 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스피치를 가지고 있는 게 그 영상 보면은 처음부터 막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살살 풀어가잖아요. 맞아. 살살 풀어가다가 하이라이트 찍을 때 음절 간의 간격 팍 당겨가지고 소리는 완전 세게 지르면서, 그러니까 속도 땡기고 강약은 세게 가져가면서 우리 베토벤 9번 합창곡처럼 막 빰빰빰빰 막 갑자기 막 치닫잖아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런 것처럼 그 가기 전까지는 살살 풀어주다가 점점 막 그 치닫는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또 저 사람은 몸에 익었다. 이게 연주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연주. 저는 진짜 스피치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말 잘한다라고 표현 안 해요. 연주하네 진짜. 와, 저 사람은 저렇게 연주하구나. 당시에 그 광장에 있던 수십만 명을 사로잡았던 거기서 연주한 거예요. 정말 독주로. 맞아. 진짜 사람들 그냥 바이올린처럼 탁 켜가지고 다 홀린 거예요. 맞아. 진짜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거 참 잘하잖아요. 말 끝 맺어가지고 박수 유도하는 거 진짜 잘. 진짜 박수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이 화술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볼 때. 그래서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시나 신념이죠. 그 자기의 가치관과 신념 같은 거. 그래서 근데 그 말 들으니까 공감 가는 게 뭐 스피치 화술은 그냥 그렇다 치고 그 근본을 잡았었던 기본 철학이라는 헌법을 가져간 거는 엄청나게 탁월했다. 그러니까. 개인의 그냥 감정 견해가 아니라. 아니 개인의 의견을 뭐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헌법을 이야기할 생각했을까? 저는 제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김제동 씨 같은 위치였다면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다른 헌법 얘기 말고 다른 뭐 주제로 갖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어쨌든 사람들을 이제 좀 모으고 해야 되는데 헌법만큼 설득력 있고 탁월한 그게 없더라고요. 그게 최선이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갑자기 김제동 씨가 만약 변호사를 했으면 진짜 잘했겠네요. 정말 장난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기억력 봐봐요. 기억력 장난 아니고. 저는 억지로 외우라고 해도 절대 못 외우거든요. 제가 나중에 하고 싶은 게 변호사들이던가 변호사들 특히 좀 스피치 교육을 시키고 싶은 게 말을 진짜 못해요. 잘. 변호사가요? 말 못해요. 말을 해야 되는 직업인데. 그 말을 한다는 건 그냥 하는데 이게 뭐랄까 국어책 읽듯이 하는 경우가 그렇구나. 진짜 많아요. 그렇구나. 근데 그때 당시 어쨌든 인간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판사랑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아야 되잖아요. 잡아야지 변호사가. 그렇죠. 그런 거 보았을 때도 맞아. 저 사람 말 진짜 잘한다. 정말 잘한다. 그리고 멋있잖아요. 멋있어. 진짜 가끔 저는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김제동 씨가 헌법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래서 물었어요. 제 주변 친구한테 그 로스쿨 준비생이라 헌법과 헌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어떡하냐. 그러니까 나의 표현의 자유와 이 사람의 표현의 자유가 부딪히면 어떻게 하냐. 그러네. 그래서 그럴 때 민법 형법이 있는 거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일단 이런 걸 각설하고 헌법은 우리 모두의 기본 권리잖아요.
근데 김재동 씨가 그렇게 헌법으로 자기가 이렇게 주창을 했죠. 네. 근데 그걸 보고 제가 그런 댓글을 본 적이 있는 게 저 막 무슨 마이크 잡던 애가 네. 뭐 유식한 척하냐고. 어, 그러니까 전 그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게 정치를 망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요. 학벌이던가 배운 사람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그 말이 안 되지. 개그맨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음악인은 뭐 너네 모르잖아. 맞아. 그 예술인들을 천대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거 보면서도 이게 진짜 이런 게 아까 말했던 오두처럼 정치를 진짜 망하게 하는 거다 저런 맞아. 건. 선입견과 편견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노무현도 그런 걸 깨기 위해서 너무 노력하셨던 분이고. 그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진짜 그래서 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서민들이 또 알아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분을. 그때 진짜 광풍이었잖아요. 네. 그 당시에. 그래서 법과하면서 저는 법에 대해서 이 헌법을 좀 다룬 책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 나중에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맞아요. 저도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러니까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헌법을 우리가 알고 사는 거는 진짜 삶에 필요하고 맞아. 분쟁이 있을 때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헌법을 딱 얘기하면은 네. 사람들이 할 말이 없지 뭐. 아니 헌법이 이렇게 나온다는데 뭐 어떡할 거야. 야, 너는 지금 헌법을 침해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설득력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지금 시대엔. 맞아요. 음. 어쨌든 결론은 우리는 법치 국가에 살고 있고 맞아요.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 중에 하나가 또 법이기 때문에요. 법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야기했었던 법과는 아주 관통하는 의미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요. 강의를 마치며 다음 주에 이제 불교 나옵니다. 불교랑 불교의 화엄 사상이 나오고 그다음에 신유학이라 그래서 신유학 이제 주자가 이제 그 대학하고 송나라 때 대학하고 중용을 장구를 했대요. 대학 중용이 또 나옵니다. 네. 이게 원래 이번 주에 다 하려고 했는데 너무 양이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걸 좀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하고 맞습니다. 마칠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주에 그러면 이 강의를 마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저희는 이번 시간은 법과까지만 끝내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 시간 때 더 좋은 내용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 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